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소수 이제 수입부터 생산 판매까지 정부가 통제합니다. 주유소에서만 팔 수 있고 승용차는 한 대에 10리터, 화물차는 30리터까지만 살 수 있습니다. 마스크 대란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발동하는 정부의 긴급 조치 내용을 서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요소수의 생산과 유통에 직접 개입하기로 했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수입, 생산, 판매 등에 대한 명령과 판매 방식 지정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요소수는 주유소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도매업자는 주유소에만 팔아야 합니다. 구입할 수 있는 양도 제한됩니다. 화물차, 승합차, 건설기계 같은 큰 차는 한 대당 30리터, 승용차는 10리터만 살 수 있습니다. 요소수를 사들인 뒤 제3자에게 되파는 건 금지됩니다. 다만 중고거래나 해외 직구는 개인이 쓸 목적이면 허용됩니다. 중고 마켓을 통해서 선의로 쉐어하고 이렇게 기부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포용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고 의무도 생겼습니다.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 생산, 판매하는 업체는 매일 생산, 판매 재고량을 다음 날 정오까지 전산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요소와 요소수를 해외로 반출하거나 수출하는 것도 전면 금지됩니다. 이 긴급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발동됐습니다. 1976년에 만들어진 물가안정법에 따른 건데 지난해 마스크 대란 때 처음으로 발동됐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이번 주 초 단속 과정에서 찾아낸 요소를 공장에 넘겨 요소수 200만 리터 생산에 착수했습니다. 국내 최대 요소수 생산업체인 롯데정밀화학도 베트남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자체적으로 요소 11,700톤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정도면 국내 두 달치 소비량이어서 요소수 수급은 숨통이 더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군이 갖고 있던 요소수 200톤이 민간용으로 풀렸습니다. 당장 요소수가 필요한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차를 위해 전국 5개 항만 근처 주유소에 공급한 건데요. 호주에서 긴급 공수한 물량도 조금 전 군 수송기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이어서 정동훈 기자입니다. 육군 제1군수지원여단 물류창고입니다. 위장막을 걷어내자 수북하게 쌓여있는 노란색 박스 수백 개가 드러납니다. 군용 디젤차에 사용하기 위해 비축해둔 10리터짜리 차량용 요소수입니다. 25개씩 나누고 배송지가 적힌 종이도 붙입니다. 지게차가 대형 군용 트럭에 요소수를 옮겨 싣습니다. 350호 차량 총 10파레트 이상 없으신가요? 네, 확인 결과 이상 없습니다. 요소수를 실은 트럭들이 줄지어 부대를 빠져나가고 본격적인 수송 작전이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전국 13개 군수지원부대에서 일제히 방출된 요소수는 모두 200톤. 군은 향후 4개월치 비축분만 남기고 민간용으로 전부 풀었습니다. 트럭에 실린 요소수들은 부산항과 인천항, 평택항 등 전국 5개 항만 근처 주유소 32곳에 우선 공급됐습니다. 당장 요소수가 필요한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차부터 숨통을 틔우겠다며 내린 조치입니다. 작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선에서 한시적으로 대여한다. 교통, 물류 대란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곳을 선정한 걸로. 호주로 급파됐던 공군 수송기도 요소수 27톤을 싣고 조금 전 오후 5시 반쯤 김해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물량은 민간 구급차 등 긴급한 수요처에 우선 공급됩니다. 국방부는 현재로선 비축분을 추가로 풀 계획은 없으며 대여한 요소수는 향후 수급 사정이 나아진 뒤 현물로 돌려받는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군이 민간에 푼 물량의 절반은 수출입 제1관문이라 할 부산항에 공급됐습니다. 요소수에 목말라 하던 컨테이너 트럭이 긴 줄을 섰다가 채워 넣었지만 일반 화물차는 대상이 아니라서 화물 차주들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박준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부산항 북항 인근의 한 주유소. 주유소 근처 도로에는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트레일러 수십 대가 1km 넘게 늘어섰습니다. 차량 한 대당 살 수 있는 요소수는 30리터. 오후 2시부터 판매가 시작되자 가장 먼저 주유소에 도착한 컨테이너 트레일러 기사는
4시간 넘게 기다려 요소수를 손에 넣었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조금 늦게나마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저희한테 많이 힘이 되죠. 그런데 10여 분 뒤 주유소에 들어선 일반 화물차. 컨테이너 트레일러에만 요소수를 판다는 안내에 차를 빼지 않고 버티기 시작합니다. 요소수 안 팔면 차 못 넣습니다. 사장한테 좀 전해주이소. 다른 일반 화물차들도 이 같은 항의에 합세했습니다. 2-3시간을 기다리고도 요소수를 구매하지 못한 화물차 차주들은 크게 화를 내며 보시는 것처럼 자신의 차를 주유소 입구에 세워두고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저희가 다 드리면 좋겠는데요. 네? 양은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은 소동 속에서도 오늘 이 주유소에 1차로 들어온 요소수 1톤은 1시간 40분 만에 다 팔렸고 두 번째 3.5톤이 들어올 때까지 기사들의 기다림은 계속됐습니다. 기다리는 건 있는데 한 3개월 이상 돼도 아마 풀릴 기미가 한 6개월 이상 갈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아무리 못 가도. 정부가 나서서 긴급 수급에 나섰지만 시장의 수요를 맞추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당분간 요소수를 사기 위한 줄서기 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을 개발해 생긴 이익을 환수해서 전 국민한테 가상자산으로 나누어 주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의 외교 당국자를 잇따라 만나 본격적인 외교 행보도 시작했습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가상자산 개발 회사에서 일하거나 투자한 청년들과 만난 이재명 후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청년 세대의 관심과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라는 자신의 공약이 맞닿을 수 있는 새로운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환수한 개발이익을 가상자산 형태로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부동산 개발에서 발생한 이익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전 국민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하고 이걸 가지고 거래를 하게 되면 일종의 가상자산 시장이 형성이 된다. 과거 포스코나 한국전력 같은 우량 공기업 주식을 국민들에게 매각했던 사례와 비슷한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반대하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문제도 1년 유예와 공제 한도 대폭 상향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며 청년 표심을 적극 공략했습니다. 이 반성적인 성찰을 기초로 해서 이재명이 후보가 된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이 후보는 중국 싱하이밍 대사를 만나선 품귀 사태를 빚고 있는 요소수 공급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어제 전화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게 요소수 문제로 우리 조금만 더 관심 가져주시면 우리가 이 혼란을 극복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 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크리튼 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와도 만나 한미 동맹 발전을 논의하는 등 집권 여당 대선 후보로서 외교 행보도 본격화했습니다. 이 후보는 내일 부산, 울산, 경남권을 시작으로 매주 버스로 전국 권역을 순회하는 이른바 메타버스 지역 행보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어제 광주에 이어서 오늘은 목포의 김대중 기념관 또 봉화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방문했습니다. 윤 후보는 두 대통령의 국민 통합 정신을 배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목포 방문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들과 윤 후보 지지자들이 한데 뒤섞인 가운데 윤 후보는 이번에도 경찰 호위를 받으며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으로 들어섰습니다. 방명록에 국민 통합으로 국가 위기를 극복한 지혜를 배우겠다고 적은 윤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모형 전시물과 악수를 하며 친근감을 표했습니다. 이후 DJ 흉상 앞에 묵념한 뒤 기념관 곳곳을 둘러본 윤 후보는 국민 통합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대중 정신 하면은 가장 먼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저는 국민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민 통합으로 이 어려운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오후엔 경남의 김해 봉화마을로 이동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윤 후보는 국민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대통령이라고 노 전 대통령을 치켜 세웠고 기득권과 맞서 싸웠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득권과 그 반칙 특권 이런 것과 많이 싸우셨습니다. 부당한 기득권을 타파함으로써 또 국민 통합을 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검찰의 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한 질문엔 자신은 더 이상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라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윤 후보 측은 당초 권양숙 여사 예방도 제안했지만 일정이 맞지 않아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두환 옹호 발언 수습 차원에서 1박 2일간 영호남을 방문해 진보 진영의 두 전직 대통령 기념관과 묘역을 찾은 윤석열 후보는 당분간 중도층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행보를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민주당 출신 두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밝힌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선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옹호 발언을 사과하려고 광주를 방문했지만 사과 방식을 두고 논란이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또 윤 후보가 방명록에 썼던 문장이죠. 5월 정신 반드시 세우겠다. 이 표현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짜 사과는 필요 없다는 반대 시위 속에 5.18 민주묘지에 들어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5월 정신 반드시 세우겠습니다는 말을 방명록에 남겼는데 이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에선 반드시는 반드시로, 세우겠습니다는 지키겠습니다로 써야 말이 된다면서 한글도 모르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반드시는 똑바로라는 뜻이라며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호남 출신 동료들이 잘 쓰는 말이에요. 반드시 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제가 좀 그런 걸 좀 감안해가지고 반드시 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잘못 쓴 게 아니라면 더 문제라며 5월 정신을 반드시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5월 정신이 비뚤어졌다는 의미로 5월 정신 모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후보의 사과 자체에 대한 공방도 계속됐습니다. 5월 단체들은 진정성 없는 일방적이고 오만한 사과였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원고 한 장 읽고 돌아서는 게 무슨 사과냐고 가세했습니다. 이에 김근식 전 윤석열 캠프 비전전략실장은 참배를 막아선 사람들이야말로 5월 정신을 왜곡시키는 반민주적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관훈 토론 발언을 문제 삼아 역공에 나섰습니다. 국민들이 초보 운전자와 음주운전자 중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는 안철수 대표의 발언에 대한 이 후보의 답변이 빌미가 됐습니다. 저는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초보 운전 경력자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리더는 실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수할 가능성이 적어야 하죠. 그런데 초보는 실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음주운전 전과자의 궤변이라고 비난했고 이 후보 측은 음주운전과 초보운전을 비교한 게 아니라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초보운전자가 실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특검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서 민주당 지도부가 윤석열 후보도 특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수사 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조건 없이 특검을 수용하라면서 특검 추천권도 야당에 넘기라고 압박했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이든 뭐든 해야 한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 의미를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은 적극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검찰 수사 끝나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저는 주장들 할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하면은 특검도 수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의지를 갖다 후보가 표시한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끝나면 다음 달에라도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특검법 협상을 피하지 않겠다며 달라진 기류를 내비쳤습니다. 검찰 수사가 미흡할 경우를 전제하면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또 윤석열 후보가 관련된 대출비리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이 생각하고 있는 범위만으로 그 특검을 하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조건을 달지 말고 즉각 특검을 수용하라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궁지에 몰리자
조건부 수용론으로 시간 벌기에 나선 거라면서 특검 추천권도 야당에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특별검사의 실질적인 임명권도 여당이 가지면 안 됩니다. 야당이 갖거나 아니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이관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도 터무니없는 조건을 달아 물타기 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면서 대장동 대출비리 부실 수사 의혹도 특검을 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엔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무슨 부산저축은행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수사가 해가지고 나온 무슨 불법 혐의가 있습니까? 이렇게 특검 도입 시점과 수사 범위, 후보자 문제 등을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한 데다 논의 기간과 수사 기간까지 합치면 대선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특검 협의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60대) 택시 운전사가 운전 중에 알 수 없는 괴성을 지르던 한 남성 승객으로부터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고 제보를 해왔습니다. 코로나19로 실직을 당한 뒤 빚을 내서 어렵게 택시일을 시작했다는 이 기사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심리적 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결국 택시를 중개소에 내놨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일주일째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보는 MBC 지윤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둑한 저녁 자켓을 입은 남성이 택시에 오릅니다. 마스크도 하지 않았고 술에 취했는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합니다. 출발하자마자 뒷좌석에서 몸을 베베 꼬고 침을 뱉더니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신음소리는 점점 괴성으로 바뀝니다. 택시기사가 힐끗힐끗 쳐다보다 제지하지만 남성은 오히려 얼굴을 들이밀며 반말로 대꾸합니다. 아니 가만히 계세요. 저쪽으로 잘 앉으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욕설과 함께 무자비한 폭행이 시작됩니다. 어깨를 치고 머리를 잡아당기며 사정없이 주먹을 휘두릅니다.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손으로 막아보지만 소용없습니다. 3분 정도 계속된 폭행. 결국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도망쳤지만 남성도 따라 내렸습니다. 폭행당한 기사가 급히 차를 세운 도로입니다. 따라 내린 남성은 10분 이상 기사를 위협하다가 택시비도 내지 않고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남성이 사라진 뒤에야 택시로 돌아온 기사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택시 하는 사람인데요. 손님이 저를 뜯어차고 그리고 내려서 갔어요. 범인은 지난 4일 저녁 8시 40분쯤 서울 논현동에서 잠실 주공 5단지로 간다며 택시에 올랐습니다. 올해 61살인 택시기사는 15년 동안 중소기업 회장의 수행비서를 하다 코로나19로 회사가 어려워져 퇴직한 뒤 6개월 전 택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사람이 먹은 기척만 있으면 차 태우지 말라 그랬거든요. 심없는 선량한 사람을 하면은 안 되는 거죠. 5천만 원의 빚까지 지면서 어렵게 시작한 택시일이지만 이번 사건에 정신적 충격을 받아 결국 택시를 중개소에 내놨습니다. 옆에 사람만 오면은 막 그 사람이 나를 해칠 것 같고 밖에 나가고 싶지도 않고 지금 그렇게 그래요. 택시 요금도 결제하지 않다 보니 이 남성의 신원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 경찰은 CCTV를 확인하며 범인을 쫓고 있지만 일주일째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이렇게 운전기사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고 무엇보다 도로 위에서 더 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난 2015년부터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구속이 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고 처벌도 대부분이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이어서 신재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택시기사가 승객을 깨우자 갑자기 화를 내며 욕설을 내뱉습니다. 내리셔야죠. 알았다고요. 장난이야 진짜. 야 내려봐. 승객은 기사를 택시에서 끌어낸 뒤
주먹을 휘둘러 기사의 앞니를 부러뜨렸고 얼마나 버냐는 폭언까지 쏟아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막 분노가 치올라서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남자 손님 태우기가 두려워지더라고.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길까 봐. 지난달에는 전 복싱 챔피언인 장정구 씨가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고 이용구 전 법무차관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승객의 폭언이나 폭행을 경험했다고 답한 택시기사는 무려 74%. 아니, 당해봤죠. 내 딸 년인데 술을 취하는 거 막 주먹질을 하니까 소리에 가득하더라고. 일일로 때렸죠. 지난 2015년부터 운행 중인 택시나 버스 기사를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상해를 입힌 경우엔 벌금형 없이 반드시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 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처벌할 수가 없지만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합의가 돼도 처벌을 받습니다. 한 해 접수된 운전자 폭행은 3,300건. 이 중 1,900명 가까이가 사법 처리됐지만 1,300명은 벌금형 약식 기소였고 구속된 건 31명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도 전국 25만 명의 택시기사가 돌변할지 모르는 승객을 태우고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윤석열 총장 당시 장모 최모 씨를 둘러싼 의혹을 대검이 나서 변호했다고 의심받아온 이른바 장모 대응 문건. 공수처는 이 문건도 당시 손준성 검사가 이끌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손 검사의 상급자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양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는 지난달 25일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에는 지난해 3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시를 받은 직원들이 윤석열 전 총장 장모 관련 3쪽짜리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손 검사에게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문건을 만들라고 지시한 건 성명 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들이라고 적혔습니다. 대검 직제상 손 검사의 당시 상급자는 윤석열 전 총장과 대검 차장뿐입니다. 영장에 따르면 권순정 당시 대검 대변인은 이 문건을 기자들에게 보내주고 장모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총장의 가족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총장의 눈과 귀, 입으로 통하는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정황입니다. 권 전 대변인은 장모 사건 수사 대응이 아닌 정상적인 업무였다며 반박했습니다. 관련 검찰 수사와 판결 경과, 사건 관계자의 주장 등을 설명한 것이라며 최소한의 오보 대응 조치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장모와 법적 다툼을 벌이던 안모 씨를 전문 사기범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내용 대부분이 장모 측 변호인의 주장 위주로 작성돼 문건 성격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합니다. 공수처는 장모 대응 문건 관련 고발장을 지난 9월 접수했지만 수사 개시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로 인정된 판사 사찰 문건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윤 전 총장에 이어 문건 작성을 지휘한 손준성 검사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와 판사 사찰 등 두 의혹 사건의 관련 혐의를 종합해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민찬 기자입니다. 찬성 194표, 반대 41표. 국회의원 곽상도 사직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화천대유에서 6년 근무했던 아들이 50억 원을 퇴직금으로 받아 논란에 휩싸였던 곽상도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지 40일 만입니다. 사직안 처리에 앞서 통상 신상 발언을 해왔던 전례와 달리 곽 의원은 아예 본회의장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직안 처리 직후 SNS에 글을 올려 아들이 받은 건 성과급이라는 주장을 이어가며
화천대유와 관련해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특권을 내려놓고 수사에 정정당당히 임하라고 몰아세우는 한편 검찰에도 조속한 소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습니다. 꼬리를 잘라도 도마뱀은 도마뱀입니다. 사직안이 처리돼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곽 의원은 지난달 의원직 사퇴 회견 당시만 해도 50억 원은 화천대유와 아들의 문제라며 자신은 개입한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니어서 회사하고 아들하고 사이에 있었던 일이어서 제가 내용 자체를 다 모르고. 하지만 검찰은 곽 의원이 성균관대 법대 동문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부탁으로 같은 대학 동문인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의 영향력을 행사해 무산될 뻔했던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대장동 사업 참여가 성사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곽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소환 조사에 부담을 덜게 된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곽 의원을 부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인 위중증 환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상계획을 얘기할 시점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일상 회복 1단계가 예정보다 길어질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인 경기도 의료원 파주병원. 이달 들어 환자가 늘면서 중환자 병상 5개를 비롯해 빈 병상이 없습니다. 거의 꽉 차고 있는 상황인데 거의 100%라고 할 수 있어요. 요양병원이라든가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 돌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의료진의 피로가 누적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환자 42명당 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인력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사명감과 정신력으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473명. 어제보다 13명 증가하면서 또다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중증 환자 병상도 빠르게 차고 있는데 서울 74.8%, 경기 70.7%, 인천 72.2% 등 수도권 병상 가동률은 정부의 비상계획 발동 기준인 75%에 근접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일상 회복 과정에서 위중증 환자 증가는 필연적이고 지금의 의료 체계에서 감당 가능하다며 비상계획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감염 확산 규모가 큰 수도권에만 비상계획을 발동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병상은 많이 찼지만 비수도권은 아직 넉넉하기 때문입니다. 전국 평균치를 내보면 중환자 병상 1,125개 중 469개가 남아있어 41.7%의 여유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 병상을 통합 관리해 수도권 병상이 부족할 경우 비수도권 병상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감염 확산이 계속될 경우 일상 회복 2단계로의 전환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1단계를 지속하거나 아니면 조치를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중환자 병상 가동률 지표 등 구체적인 비상계획 발동 기준을 이번 주 중에 전문가위원회를 열어 확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돌파 감염이 60대 이상에서 시작해 이제 50대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빨리 접종한 순서대로 효과도 떨어지고 있는 건데요. 정부가 50대의 추가 접종을 한 달 앞당겨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요양시설, 입소자 등 19명이 확진됐는데 이 중 15명이 돌파 감염이었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실에 계시는 분들께서 확진이 많이 되는데 이거는 백신 접종한 시간이 너무 오래 지연됐기 때문에 백신 접종 효과가 좀 떨어짐으로써 돌파 감염은 요양시설의 고령층뿐 아니라 지난 7월 말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한 50대 연령층에서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2주간 발생한 50대 확진자 5명 중 3명은 접종을 완료한 돌파 감염 사례인데 직전주보다 15%포인트 이상 급증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60대에 비해 활동량이 많은 50대 접종 완료자의 돌파 감염이 꾸준히 늘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많이 사람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감염이 훨씬 빨리 되는 거죠. 본인이 맞은 지가 지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거란 그런 생각을 굉장히 또 많이 갖고 있고.
이 때문에 정부는 이달부터 추가 접종이 시작되는 50대 접종 시기를 앞서 요양병원이나 시설에서 시행한 것처럼 기존 6개월에서 5개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 달 정도 단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위원회 검토해서 좀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또 내일부터는 SNS를 통해 자녀 백신으로 추가 접종을 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얀센 백신 접종자는 물론 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이 지난 50대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일상 회복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가 접종 시기를 앞당기고 예약도 쉽게 해 돌파 감염자 수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추가 접종 뒤 사망한 사례도 접수됐는데 사망자는 1, 2차 모두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80대 여성이고 정부는 추가 접종과 사망의 연관성을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연 이자가 5,000%라면 10,000원 빌렸을 때 이자가 50배 50만 원입니다. 대출 없이 버틸 수 없지만 대출이 안 되는 소상공인을 상대로 최고 5,000% 넘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 챙겨온 대부업자들이 검거됐습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경기 남양주의 한 아파트. 소방공무원입니다. 문 강제 개방합니다. 소방대원들이 문의 잠금 장치를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경찰이 들이닥친 집 안에는 남성 2명이 앉아 있습니다. 왜 문 안 열어요? 평범한 주택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불법 대부업 사무실입니다. 사장님이 사장님이죠. 여기 대부업 등록돼 있어요. 안 돼 있죠. 숨겨둔 금고 안에선 5만 원권 다발과 수표 등이 쏟아져 나옵니다. 부산의 최고급 아파트인 LCT에서도 숨겨진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7천만 원. 네, 7천만 원. 불법 대부업체 대표 40대 A씨 등은 전국 8곳에 이런 사무실을 차려놓고 대부업을 해왔습니다. 최고 금리는 무려 연 5,214%. 대상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소상공인들이었습니다. 4금융권이나 상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되는 사람, 거기서마저 대출이 안 되는 분들, 그 명단을 여기에서는 사와서 불법 대부업에 사용한 것으로. 이들은 7,900명에게 400억 원을 빌려준 뒤 선이자를 떼는 방식으로 146억 원을 챙겼습니다. 살인적인 고금리로 갈취한 돈으로는 아파트와 최고급 자동차, 요트 등을 구입했습니다. 요트를 구입하고 직접 요트를 이게 운전하기 위해서 그 면허까지 취득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차는 롤스로이스라든지 벤처. 경찰은 대부업 등록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45명을 불구속 송치했고 자동차 등 7억 4천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숙박업소와 가정집을 찾아가는 출장 성매매 업주들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 한 명은 성매매 감시단으로 활동하면서 경쟁업체를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인 기자입니다. 숙박업소에서 나온 여성이 기다리고 있던 승용차로 다가옵니다. 잠복 중이던 경찰들이 뛰어들고 경찰 승합차도 앞을 가로막습니다. 힙백. 내릴게요. 출장 성매매를 나온 여성과 기사였습니다. 성매매 업주의 집에선 예약을 받는 데 쓰인 대포폰 여러 대가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업주의 집에선 대포 통장과 현금 카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41개나 되는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코로나19로 거리두기가 강화된 기간에도 가정집으로 숙박업소로 원정 성매매를 보냈습니다. 지금 아주 위험하죠. 확진이 나와도 출장 성매매했다고 얘기를 안 하니까. 적발된 업주 4명은 예약이 몰리면 수수료를 받고 서로 고객을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들 중 한 명은 온라인 성매매를 감시하는 지자체의 시민감시단 활동을 하며 다른 경쟁 사이트를 신고하기까지 했습니다. 단속을 피하는 수법도 철저했습니다. 성매매 여성과 운전기사는 인터넷 광고와 메신저로만 모집해 업주의 이름은 물론 얼굴조차 모르게 했습니다. 아가씨가 혼자 총대 메고 들어가야 된다. 그 방법이 제일 깔끔한 거네. 교육을 그냥 빡시게 시키는 방법밖에 없네. 마치 보이스피싱 조직처럼 별도 인출책이 현금 인출기를 돌아다니며 성매매 대금을 인출했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업주 4명 등 7명을 구속하고 성매매 여성 등 30명을 입건했습니다. 매달 수백만 원씩 사이트 임대료를 받은 성매매 사이트 전문 제작자도 함께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업주들의 재산 12억 원을 추징 보전하는 한편 성매수 남성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부동산 개발 이익 연속 보도, 오늘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으로 민간 업자들이 폭리를 취하는 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독일 베를린시에는 임대료가 폭등하자 시민들이 민간 업자들이 소유한 아파트를 공공이 환수하라는 주민투표를 가결시키는 일까지 있었는데요. 베를린 시민들의 이런 분노가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는 뭘까요? 고은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수만 명의 베를린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들이 든 피켓에는 도이체보넨 몰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도이체보넨, 베를린시 아파트 12만 채를 소유하고 있는 최대 민간 임대 기업입니다. 시민들의 요구는 도이체보넨을 비롯한 10대 민간 임대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24만 채를 베를린시가 다시 사들이라는 겁니다. 민간 임대를 공공임대로 바꾸라는 뜻입니다. 베를린시는 원래 전체 아파트의 3분의 1이 공공임대주택이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쫓겨날 걱정 없이 무기한 싼 값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무기한이고 계약 당시 임대료 그대로 이제 죽을 때까지 몇십 년 전에 임대하신 분들은 그때 월세를 그대로 내고 계세요. 그런데 2004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통일 이후 빚이 늘어나자 베를린시는 공공임대주택을 20만 채 넘게 민간 기업들에 팔았습니다. 민간 기업들은 이 집들을 고급스럽게 리모델링하고 임대료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자와 유학생이 늘어나면서 지난 5년 사이 베를린시의 임대료는 40% 넘게 올랐습니다. 베를린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Muss ich mich damit abfinden, dass ich mir mein Zuhause nicht mehr leisten kann? N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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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nn unser Zuhause ist kein Spekulationsobjekt. 시민들 35만 명의 서명으로 주민투표가 발의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6일 투표가 치러졌습니다. 민간 기업에 팔았던 아파트를 공공이 다시 환수하는 안이 56%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독일 바이마르 헌법 15조는 토지, 천연자원, 생산수단은 공유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주민투표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베를린시는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Die wollen, dass alle Menschen leistbare Miete haben, egal wo man herkommt und egal wie viel Geld man hat. 한국은 어떨까? 1989년 이후 한국에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은 300만 호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남아있는 건 170만 호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00만 호 이상은 다시 민간에 팔아넘겨 사유화된 겁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라면 결국은 그냥 일반 주택시장에 편입이 돼버리는 거죠. 그 물량이 계속 공공의 컨트롤 하에 놓일 수 있었다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의 큰 자산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 정부는 전체 주택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7%를 넘어 OECD 10위 수준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허수가 있습니다. 28만 호는 LH가 민간 소유 주택을 빌려 재임대한 거라 언제 사라질지 알 수 없고 22만 호는 10년 안에 다시 분양으로 전환돼 결국 민간 시장으로 넘어갑니다. 전체의 30%는 무늬만 공공임대라는 뜻입니다. 정부는 뒤늦게 작년부터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임차인들에겐 적어도 30년 이상은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전세인데 일정 기간 있으면 다 분양해버린 임대를 임대라고 카운트해서 그런 것들은 국민을 속이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베를린시의 사건은 국가가 주거복지에 돈을 쓰지 않고 민간에 맡겨두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를린 시민들은 묻습니다. Es profitieren nur sehr, sehr wenige. Und ist das nicht eigentlich ungerecht, dass jemand Geld abschöpft für etwas, was er einfach nur besitzt?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한 초등학생이 후진하던 화물차에 부딪혀 깔릴 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넘어진 아이가 정말 간신히 몸을 피했는데 화물차 기사는 달랑 명함 한 장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이마저도 근처에서 사고를 목격한 학생이 요구하자 그제서야 줬다고 하는데요.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횡단보도 끝부분에 서 있던 초등학교 남학생이 고개를 숙이고 우산을 접고 있습니다. 인도에 서 있던 화물차가 갑자기 후진하며 학생을 들이받습니다. 아이는 뒷걸음질치다 넘어집니다. 그런데도 화물차는 계속 후진하고 학생은 재빠르게 몸을 돌려 바닥을 기어가며 다가오는 바퀴를 가까스로 피합니다. 뒤쪽에서 우산을 쓴 한 여성이 급히 달려옵니다. 운전자는 그제서야 차에서 내려 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화면 속 목격자는 인근에 사는 여중생이었는데 아이가 다리를 다친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멀리서 살려주세요라고 울부짖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는 떨면서 울고 있었고요. 기사분이 내리셔서 그냥 계속 사과하시고. 사고가 난 곳은 바로 길 건너에 초등학교가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습니다. 화물차 기사는 인도에 불법으로 차를 댄 뒤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았고 부모에게 연락하지도 않았습니다. 명함을 준 것도 목격자가 요구한 뒤였다고 합니다. 아무런 조치도 안 하시길래 전화번호라도 남기시라고. 근데 명함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화물차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뒤 아이가 괜찮다고 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린이가 괜찮다라고 한다고 적절한 보호 조치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는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뺑소니도, 또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민식이법 위반도 모두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경찰은 사고 영상 등을 분석해 뺑소니와 민식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 소속의 외교관이 서울 도심에서 택시를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미군 기지 안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사고의 경위를 파악하려는 경찰의 조사조차 거부하고 버텼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자 미 대사관은 보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당시 상황을 손하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퇴근길 차들이 가다서기를 반복하는 서울 남산 3호 터널. 외제 SV 차량이 좁은 틈을 비집고 끼어들기를 시도하다 승객이 탄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습니다. 그런데 이 차는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 직진합니다. 잠시만요. 택시기사가 차에서 내려 가해 차량에 다가가고 창문까지 두드리지만 운전자도 동승자도 내리지 않습니다. 저 도망가네. 네, 저 그냥 가네요. 택시기사 40대 박모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가해 차량을 뒤쫓았습니다. 바로 뒤따라가고 계신 거예요? 예, 계속 빵빵거리고 수락을 했는데도 안 쓰고 계속 도망가고 있어요. 이 사고를 내고도 제 갈 길만 가던 가해 차량은 1km 떨어진 이곳 미군기지 입구에 와서야 멈춰섰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신원 확인과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아무도 내리지 않고 버텼습니다. 택시기사가 휴대전화로 체증을 하자 그때서야 창문을 내리고 동승자가 항의를 합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끝내 미군 기지로 들어가 버린 이들의 신원을 이튿날에야 알려왔습니다. 남자 3명, 여자 1명이 타고 있었는데 운전자는 대사관 소속 2등 서기관, 나머지는 일행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외교관의 면책 특권 때문에 스스로 출석하지 않으면 조사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이런 건가? 우리나라 외교관이 가서 미국 사람 차를 치고 도망가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 사건이 알려지자 미국 대사관은 추가적인 해명을 자제하겠다면서도 언론 보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무엇에 동의하지 않느냐는 질문엔 우리는 확인된 발언만 한다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났는데 사고를 낸 운전자를 아직까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번호판 없이 달리는 이런 불법 오토바이들, 사고 우려도 높고 도주 가능성도 많아서 보다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앞에 멈춰선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뒷바퀴가 번쩍 들썩일 정도로 세게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떨어뜨린 물건을 줍고는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타 그대로 달아납니다. 찾기가 힘들죠. 번호 없는데 찾기가 어떻게 찾겠어요. 텔레비는 CCTV가 없는데. 수시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단속하고 있는 충북 청주의 한 지구대. 올해 압수한 오토바이만 30대입니다. 단속 과정에서 도주를 해서 오토바이를 버리고 가거나 지구대에 저희가 단속을 해서 오토바이를 압수해서 가져오더라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번호판이 없는 미등록 오토바이는 신고와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불법 운전과 교통사고 가능성이 크고 보험 가입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번호판을 떼거나 가립니다. 이제 고객들은 늦어지면 이제 거기서 환불을 하거나 취소를 해버리면 신호 하나, 두 개 정도는 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안 찍히려고도. 헬멧 쓰게 되면은 익명성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륜 차에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사실 손을 놓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현재 오토바이 앞에도 번호판을 달자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뒷번호판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중국 북동부 지역에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선양에는 무려 116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라고 하는데요. 건물이 부서지고 전기가 끊기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철길조차 보이지 않는 눈밭을 헤치고 열차가 달려갑니다. 얼어버린 자동차에 갇힌 운전자를 구조해 소방차로 대피시킵니다. 폭설에 자동차들은 발이 묶였고 곳곳에서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围脖然后垫在了我的后驱轮胎上，然后这样才把我的车给救援了。 선양시의 한 고등학교는 휘몰아치는 눈보라에 창문이 모조리 깨져버렸습니다. 텐진에서는 한 여성이 맨홀에 빠졌는데 다행히 10분 만에 구조돼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담벼락 높이까지 쌓인 눈으로 고립된 주민은 구조대원이 창문을 부수고서야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중국 북동부 일대에 예년보다 23일 빨리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랴오닝성 선양의 평균 강설량은 51cm, 116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을 기록했습니다. 산간 일부 지역에는 1m가 넘는 눈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雪深大概有10到15厘米左右。我们预计呢，在降雪过程以后呢，温度会累计下降12到15摄氏度，最低气温可能达到零下15到18摄氏度。 하얼빈에선 한때 72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고 내몽골 지역에선 1명이 숨지고 15,000여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무너진 건물만 4,000여 채에 달합니다. 중국 기상청은 내몽골과 중국 북동부 지역에 최고 단계인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 1000여 명에게 분양권을 팔라는 부동산들의 전화가 잇따랐습니다. 개인 정보가 통째로 유출이 된 건데 알고 보니까 아파트 건설사 직원이 돈을 받고 팔아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명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대방건설이 1200세대 규모로 건설 중인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는 아직 2년이나 남았는데 지난달 말부터 인근 부동산 업자들로부터 계약자들에게 분양권을 팔라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파트에 관해서 그런 전화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전매하러 전화가 많이 와서. 부동산에선 계약자 이름과 전화번호에 생년월일과 동호수까지 모든 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건설사밖에 알 수 없는 계약자들의 개인정보가 어디선가 새나간 겁니다. 전화를 걸었던 부동산들 중 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생각도 하기 싫은 거예요. 경찰도 오고 하니까. 대방에서 다 알아보시고 그쪽에 했다면서요. 다 아는 걸 가지고 왜 물어봐요. 알고 보니 대방건설에서 계약 서류를 담당하던 부서 직원 임모 씨가 계약자 명단을 인근 부동산들로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 씨는 한 번에 수백 명씩 200만 원 정도에 팔아넘겼고 판매금은 본인 계좌로 직접 받았습니다. 한 세대당 3,000원 꼴이었습니다. 역시 대방건설이 건설해 최근에 입주한 경기도 화성의 아파트. 여기서도 지난 9월 1000세대의 계약자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도급 순위 10위권의 대방건설이 건설해 입주가 예정된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전국적으로 15,000세대가 넘습니다. 경찰은 다른 아파트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수사 중입니다. 이에 대해 대방건설은 지난 4월 퇴사한 직원의 단독 행동이었고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며 사과했습니다. 경찰은 임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공범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분유를 만드는 업체들이 산부인과 그리고 산후조리원에 리베이트를 줬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신생아 때부터 자기네 분유로 입맛을 길들이겠다는 목적인데요. 출산율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고 그만큼 분유 팔기도 어려워지다 보니까 분유 업체들의 리베이트도 치열하다고 합니다. 오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양유업과 메일홀딩스, 국내 분유업계 1, 2위 회사입니다. 이들의 판매 전략은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남양유업은 25개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돈을 뿌렸습니다.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143억 6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메일홀딩스는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17곳에 공짜로 인테리어를 해주거나 텔레비전, 혈압 측정기, 의자 같은 물품을 뿌렸습니다. 효과는 컸습니다. 남양유업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과 산후조리원 25곳 가운데 22곳은 남양유업의 분유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고 메일홀딩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 12곳 가운데 10곳은 메일유업의 분유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이 노린 건 신생아 때 처음 맛본 분유를 바꾸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게 길들여져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거를 또 거부를 하고 안 먹고 빼고 이렇게 하니까. 공정위는 남양유업에 1억 4천만 원, 메일홀딩스에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업계 3위 일동 후디스도 똑같은 수법이 적발돼 과징금 4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분유업계의 이런 치열한 리베이트 경쟁의 배경에는 출산율 하락이 있습니다. 2012년 48만 명이던 한국의 출생아 수는 지난해 27만 명으로 8년 만에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러니 분유가 안 팔립니다. 올해 상반기 분유 매출은 274억 원으로 4년 만에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마오쩌둥, 덩샤오핑을 잇는 중국 3대 지도자 반열에 오르게 됐습니다. 공산당의 주요 회의인 이른바 6중 전회가 오늘 폐막을 했는데요. 베이징 이혜인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특파원,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조금 전 회의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예고했던 대로 1945년 마오쩌둥, 1981년 덩샤오핑에 이어 세 번째 역사 결의가 발표됐습니다. 많은 내용이 담겼지만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이른바 시진핑 사상을 마오쩌둥, 덩샤오핑 사상과 같은 위치에 놓으면서 시진핑 주석이 집권 이후 중국을 부강하게 만들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이른바 중국몽을 실현할 거란 내용이 핵심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올해는 중국 공산당 100년을 맞는 해이기도 한데 이런 역사 결의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역사 결의는 공산당 100년 역사 중 단 2번 있었습니다. 마오쩌둥이 첫 결의를 통해 사회주의 신중국 건설을 외치며 유일한 지도자로 격상됐고요. 덩샤오핑이 두 번째 결의를 통해 개혁 개방의 시작을 알리며 자신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모두 중국 현대사의 대전환기에 나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역사는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 시주석을 마오쩌둥, 덩샤오핑의 반열에 올리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주석은 내년 가을 20차 당대회에서 장기 집권을 꿈꾸고 있습니다. 덩샤오핑 이후 중국 최고 지도자는 10년 주기로 교체됐지만 2012년 집권한 시주석은 3년임 제한 조항을 없앴습니다. 내년 3년임에 성공하면 그동안 집단 지도 체제에 가깝던 중국의 권력 구조가 시진핑 1인 중심 체제로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한반도는 물론 국제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프로야구에서 두산이 사상 최초로 7회 연속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는데요. 김태형 감독의 승부사 본능이 또 한 번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부터 시작해 한국 시리즈까지 오른 첫 번째 팀이 된 두산. 외국인 투수가 빠져 전력은 열세였지만 김태형 감독은 키움과 LG,
삼성의 가을 야구 초보 감독들에게 한 수 가르치기라도 하듯 수싸움에서 상대를 제압했습니다. 기쁩니다. 특별히 제가 지시하겠나요? 선수들 집중 너무 잘해줘갖고 오늘 너무 잘 쳐줬습니다. 포스트 시즌을 치르면서 특별할 게 없었던 출사표. 이라타 선수 원상도 업데이트 됐죠?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후줄만 뭐 있겠어요? 그냥 편하게 해라. 이 말밖에 없죠. 이동을 지금 주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지만 고메타를 쓴 여우란 별명답게 승부처에선 냉정했습니다. 경험 부족을 드러낸 상대 감독과 달리 퇴장 위험을 무릅쓰고 흐름을 끊는 노련함에 시즌 도루 2개에 불과한 김재환에게 더블 스틸을 지시하는 배짱을 보이기도 했고 선발 투수가 흔들리거나 승기를 잡았을 땐 구위가 좋은 이영하와 홍건희 등 핵심 불펜 자원을 조기에 투입하는 작전으로 주도권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심하면서도 뚝심 있는 믿음의 야구에 선수들도 달라진 경기력으로 화답했습니다. 계속 이기다 보니까 형들도 이제 좀 더 자신감 붙는 것 같고 저희도 좀 그 미라클이라는 단어가 뭔가 자부심으로 느껴지는 것 같고요. 2015년 한국 시리즈 우승을 시작으로 6번의 챔피언 결정전에서 3번이나 정상에 오른 두산. 7회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이란 전인미답의 기록을 쓴 김태형 감독은 이제 자신의 4번째 우승 반지에 도전합니다. 목표는 1등이지 2등은 끝나고 나면은 그렇게 별로 의미가 없는데 하던 대로 선수들 뭉쳐서 열심히 하면은 좋은 결과 나올 거라 믿습니다. MBC 뉴스 박규린입니다. 상대팀을 기다려온 정규리그 1위 팀 KT도 두산의 상승세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KT는 한국 시리즈는 다를 거라며 지난해 플레이오프 패배를 서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삼성이 우세할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두산의 2연승으로 끝나버린 플레이오프. 정규리그 1위로 한국 시리즈의 직행에 상대를 기다려온 KT에게도 두산의 저력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역시 잘하는구나. 가을에 잘하는 두산 다시 한번 봤습니다. 명장이시잖아요, 김태형 감독님. 플레이오프가 3전 2선승제로 축소된 게 두산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점도 있는 만큼 최대 7경기를 치르는 한국 시리즈에선 다를 거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경기는 그날의 경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연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신경 쓰이는 타자요. 특별하게 없고요. 지난해 플레이오프에서 두산의 1승 3패로 패해 탈락한 KT는 확실한 복수를 벼르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두산한테 플레이오프에서 졌기 때문에 올해는 반복되지 않고 좀 복수를 하고 싶어서 열심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습 경기 상대를 구하기 어려워 오늘에서야 한화 2군과 실전을 치르며 떨어진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한 KT. 두산보다 여유 있는 선발진을 고려해 선발 투수 한 명을 핵심 불펜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테니스에서 나온 반전의 득점 장면 보시죠. 예상과 달리 네트에 걸린 공에도 놀라운 반사신경을 보여줬네요. 목요일 밤 스포츠뉴스였습니다. 해가 나도 온종일 바람결이 차가운 하루였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도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의 수은주는 영하 1도, 대관령이 영하 6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올가 들어 가장 춥겠는데요. 그래도 이번 추위는 내일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오늘 동해안 지방과 경북 북동산지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만큼 불이 나지 않도록 조그만 불씨 관리도 잘 해주셔야겠고요. 내일까지 충청도과 남부지방에서는 비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여전히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밤사이 평택을 비롯한 경기 서해안과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도 대설주의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까지 최고 5cm의 눈이 더 이어지겠고 수도권과 강원도는 온종일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3, 4도가량 낮아집니다. 서울이 영하 1도, 춘천 영하 2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9도, 부산은 1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는 날이 점차 풀리면서 수능 당일에도 추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